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죠? 그게 말이 되나요? 하나뿐인 아들이 있는데 그걸 기부를 한다니 누가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해요?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너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닌 것 같은데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구나. 어차피 준혁이랑 우리는 먹고 사는 걱정은 전혀 없단다. 네가 걱정할 바가 아니야. 너는 이제 네 앞가림이나 잘해야 할 것 같은데 너 직장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려고 그러니? 네가 맨날 꽃꽂이 하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고 그거 이제 못할 텐데 친구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래? 네가 하도 못해서 우리 집에서 쫓겨났다고 솔직하게 얘기할 거야? 아님 또 어떤 거짓말로 둘러댈래? 근데 그래봤자 누가 봐도 너는 돈만 밝히다가 팽당한 여자라고밖엔 안 보여.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미련한 건 내가 아니라 너인 것 같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오늘의 사연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에 살고 있는 62세 박정숙입니다. 오늘은 제 아들 준혁이와 며느리 수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속에 담아둔 이 얘기를 풀어내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네요. 이제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들을 보니 저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들려드림으로써 이 불행했던 사건을 완전히 훌훌 털어내고자 합니다. 아들 준혁이는 어릴 때부터 참 착하고 얌전한 아이였어요. 말썽 한 번 피운 적 없고 학교에서도 늘 반듯한 모범생이었죠. 준혁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도 저는 그저 아들이 건강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스스로 최선을 다하며 사는 아들이 얼마나 대견했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혁이가 여자친구가 생겼다며 집에 데리고 온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친구가 바로 제 며느리 수진이었죠. 첫 만남에서 저는 수진이를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젊은데도 단정하고 말도 똑 부러지게 하고 준혁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말을 하면 할수록 뭔가 찜찜한 느낌이 마음 한구석에 남더라고요. 수진이의 말은 다소 선을 넘는 경향이 있었고 강압적이게 느껴지더라고요. 둘이 결혼을 결심하고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수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요즘은 결혼 후에도 서로의 개인 시간을 존중해줘야 해요. 저희는 그런 가치관이 맞아서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그런 부분은 따라주셨으면 좋겠어요. 말투가 좀 무례해 보이긴 했지만 저도 그들만의 시간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러한 수진이의 태도가 아들의 결혼 생활에 어떠한 걸림돌이 될지는 이때까진 몰랐습니다. 결혼식은 무난하게 진행되었어요. 수진이 부모님도 상냥하고 아들 부부가 행복해 보이니 저도 그저 기뻤죠. 그런데 결혼하고 몇 개월이 지나면서 아들 준혁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한가 보다 했죠. 회사 일이 많아져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종종 저희 집에 들리는 아들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저한테 요즘 있었던 일에 대해 수다를 떠는 딸 같은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말수가 부쩍 줄고 저랑 마주 앉아도 한숨만 쉬곤 했어요. 준혁아,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는 거야? 라고 물어도 준혁이는 그저 아니야, 엄마 그냥 바빠서 그래. 라고만 말했죠. 하지만 그 얼굴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분명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혁이가 결혼한 지 약 6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처음으로 아들과 며느리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실 조금 섭섭하기도 했어요. 결혼하고 몇 달이나 지났는데도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처음으로 결혼한 아들 집에 가는 거니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 몇 가지랑 제가 담근 김치를 챙겨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신혼이니까 이것저것 먹고 기운 차릴 수 있도록 엄마 마음으로 준비한 음식들이었죠. 아들의 집에 도착하자 수진이가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준비해간 음식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별건 아니지만 내가 담근 김치랑 너희가 좋아할 만한 반찬 몇 가지 만들어 왔어. 너희 신혼집에 뭐 필요한 게 있을까 해서 조금 챙겨봤지. 그런데 수진이는 제가 가져온 음식들을 보더니 살짝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왜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저희 집에서는 잘 안 해 먹어요. 요즘은 밖에서 많이 먹고 배달도 자주 시켜 먹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이 챙겨주셨으니까 뭐 잘 먹을게요.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엔 살짝 짜증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며느리가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도 가끔씩 집에서 만들어 먹을 때 생각나면 먹으라고 챙겼어. 아무리 배달 음식이 편해도 집밥이 최고잖니. 며느리는 다시 억지로 웃으며 네, 어머님 뭐 먹긴 할게요.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뭔가 더 이상 얘기를 이어가는 게 불편해 보였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음식을 냉장고에 넣고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웃으며 수진아, 뭐 도와줄까? 라고 물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님, 뭐 특별히 차려드릴 건 없고요. 제가 떡볶이 배달시킬게요. 요즘은 다 배달이잖아요? 요리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떡볶이라니. 그래도 첫 방문인데 뭐라도 준비하려고 하는 게 보통 아닌가 싶었지만 며느리가 너무 당당하게 말하니 차마 뭐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떡볶이가 배달되어 왔고 저는 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매운 정도가 보통이 아니더군요. 저도 나이 들어 입맛이 변했는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겠더라고요. 아이고, 수진아, 이거 너무 맵네. 혹시 다른 거 없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러자 며느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그냥 햇반이랑 김이랑 아까 어머님이 싸우신 반찬 좀 꺼내면 되겠네요. 괜찮으시죠?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첫 방문한 시어머니에게 떡볶이 하나로 때우는 것도 모자라 그걸 못 먹겠다고 하니 햇반과 김이라니요. 하지만 차마 그 자리에서 불쾌함을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아들 준혁이는 옆에서 눈치를 보며 머쓱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그래서 그냥 됐다며 대충 먹고 말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데 며느리 수진이가 아들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더군요. 하, 오빠. 진짜 어머님 이런 거 왜 가져오신 거야? 나 진짜 이런 거 안 먹는 거 알잖아. 어머님은 왜 남의 집에 와서 냉장고 맘대로 열고 김치나 밑반찬이나 다 먹지도 않는 거 쑤셔 넣고 그러시는 거야? 이거 처리하기 진짜 귀찮다. 수진의 말투는 아들 앞에서 너무나 무례하고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어요. 며느리를 위해서 잘 먹으라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그녀에게는 그저 처리하기 귀찮은 짐으로 느껴졌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건 그런 수진의 무례한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고 있는 아들 준혁이의 태도였습니다. 준혁이는 어머니가 정성껏 가져온 음식이라는 걸 알면서도 수진의 불만에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있으면 아들 준혁이만 곤란할 것 같아. 그날은 일이 생겼다며 빨리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현관에서 팔짱을 끼고 조심히 가세요. 나는 말 한마디만 하고 휙 돌아서더라고요. 결혼 후 처음 방문한 아들 집에서 저는 며느리의 무례한 태도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 이후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준혁아, 내가 어제 반찬을 괜히 싸갔나 싶네? 수진이가 좀 불편해하는 것 같던데. 아들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수진이가 집에서 뭘 해먹는 걸 잘 안 좋아해. 그래서 엄마가 가져온 거 보고 좀 부담스러워 했나 봐. 근데 엄마가 신경 써서 가져다 주신 건 알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준혁아, 내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너한테 화내면서 처리하기 귀찮다고 하던데 평소에도 수진이가 너한테 그렇게 화내고 그러니? 아들은 말없이 듣고 있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냥 그날은 수진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 우리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순간 아들이 얼마나 무기력해졌는지 그리고 며느리 수진의 무례함이 아들의 자존감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이 더 상처받지 않도록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진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아들과 며느리 집에 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가겠다고 하면 며느리가 어머님, 오늘은 좀 바쁘니까 나중에 오세요. 라고 하며 애써 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섭섭했지만 괜히 제가 가서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거나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굳이 나서서 문제를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져 갔고 저희 집에 오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지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평소에는 힘들어도 괜찮다며 티를 안 내는 스타일인데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마침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며 수진과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결혼 초기부터 참 이상한 면을 많이 보여줬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저녁을 차려주기는커녕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라고 하고 본인은
늘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답니다. 그날도 준혁이가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가자 수진이는 벌써 친구들을 만나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오빠, 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저녁은 알아서 시켜 먹어. 그런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퇴근 후 배달 음식을 시켜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남들은 살이 찐다는 신혼생활에 아들 준혁이는 점점 야위어 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다고 하더군요. 이런저런 술을 꺼내 먹더니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아들은 그만 피곤해서 먼저 잔다고 하고 편하게 더 놀다 가시라고 얘기하고 안방에 먼저 들어갔다 합니다. 그렇게 잠에 들려고 하는데 아내 수진이가 밖에서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가 귀에 또렷이 박혔다고 합니다. 우리 시댁에 건물이 있거든? 자식이라곤 우리 남편 하나니까 상속받으면 그 건물도 내 거지 뭐. 내가 그걸 관리할 생각하니까 진짜 좋더라고. 그리고 우리 오빠도 대기업 다니니까 사실 이제 뭐 돈 걱정은 없지. 그래서 나도 그 지긋지긋한 직장 그만둔 거고. 사실 그거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서 뭐하니? 그냥 오빠가 주는 돈으로 요즘 꽃꽂이 배우고 골프도 시작했어. 그 말을 듣고 며느리의 친구들은 혀를 내두르며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이야, 수진아, 너 진짜 결혼 잘했구나. 성공했다, 성공했어. 불과 몇 년 전 우리랑 새벽까지 술 마시고 바닥에 쓰러져 자던 김수진이 아니네. 이제 사모님이라 불러야 해. 아님 건물주야? 아, 진짜 김수진처럼 그냥 대충 회사 다니다가 잘 사는 남자 하나 물어서 이렇게 결혼하는 게 로또보다 확률이 높은 듯? 그치?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다 정말. 아침마다 출근하고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요즘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쓰면서 취미생활하고 아주 살맛난다. 며느리는 자신이 얼마나 결혼을 잘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부유하게 살고 있는지 계속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들이 일어나 출근하는지도 모르고 침대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자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아들은 점점 지쳐갔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며느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겉으로는 좋은 결혼을 했고 시댁이 부자라서 나는 이제 돈 걱정 없다고 자랑했지만 속으로는 아들을 무시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가족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단지 돈을 상속해줄 존재로만 여겼죠. 그래서 아들과의 결혼도 단순히 신분 상승과 편안한 그리고 저희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아들이 결혼한 이후로 모든 경제권을 며느리에게 넘겨줬는데 며느리는 그 중에 30만 원만 아들에게 용돈으로 주고 나머지 돈을 펑펑 쓰면서 본인 사리 사욕을 채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은 겨우 용돈 30만 원으로 생활해야 했고 그 돈으로 친구도 만나고 간단한 외식도 하려고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죠. 그러니 아들은 점점 지쳐갔고 자신이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자존감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저는 그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얼마나 속이 썩고 있었는지 이제야 완전히 알 수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자신의 남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시댁의 돈을 보고 결혼을 선택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그동안
며느리와의 결혼 생활을 털어놓은 아들은 한숨을 푹 쉬며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 수진이랑 이혼할 거야.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네. 내가 수진이한테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거든. 여자가 결혼했다고 해서 꼭 밥을 차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밥이야 내가 차려 먹을 수도 있어. 용돈 30만 원? 100번 양보해서 그것도 참을 수 있어. 근데 적어도 나를 존중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남편으로서 말이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아야 하는 게 부부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무시하는 것도 무시하는 건데 왜 우리 가족까지 무시하는지 모르겠어. 그래 놓고 다른 사람들 앞에선 우리 집 돈 자랑을 그렇게 하면서 결혼 잘한 사모님처럼 행동하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럽고 내가 알던 수진이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대체 누구랑 살고 있나 싶다니까. 그 말에 저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동시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이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혼이란 단어가 이렇게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 부모로서 겪는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아이고 아들,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엄마는 다 알 것 같아. 하지만 이혼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니. 정말로 괜찮겠어? 아들은 잠시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더니 눈물을 참으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수진이랑 대화하면 내가 왜 사는지조차 모르겠어. 그냥 나는 수진이의 성공한 결혼 생활, 시집 잘 간 여자라는 타이틀을 위해 존재하는 건지,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전혀 아니야. 내 남은 인생이 아까워서라도 이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엄마 너무 미안해. 하나뿐인 아들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 하는데 이혼까지 해버리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아들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실감하게 됐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게 쉽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아들이 이렇게까지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이혼을 결심했고 며느리와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자 아들을 무시했던 며느리는 없고 이혼 후에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질 걸 깨닫자 아들에게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며느리는 저에게 무례하게 굴며 재산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제가 하나뿐인 아들을 이혼하게 두지 않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건 며느리의 큰 착각이었죠. 어머님, 진짜 저희 이혼 안 막아주실 거예요? 오빠 좀 설득해보세요. 하나뿐인 아들 이혼남 타이틀 달게 하실 거예요? 제가 준혁 오빠랑 결혼하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혹여나 저희가 이혼하더라도 저는 제 몫을 챙겨야겠네요. 어머님 어차피 오빠한테 건물 상속하실 거니까 그 부분도 생각해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며느리가 저를 향해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속으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제 아들을 그리고 저희 가족을 얼마나 무시하고 얕잡아 봤으면 이렇게 대놓고 건물에 대한 얘기를 할까 싶더군요. 하지만 저는 평정심을 잃지 않고 마음속에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젠 내가 너에게 어떻게 갚아줄지 보여줄 때가 왔구나. 수진아, 네가 그렇게 욕심내고 있는 그 상속받을 건물, 그거 말이야, 이미 다 기부할 예정이야.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건물은 준혁 오빠가 상속받을 재산이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리가 놀라서 묻자 저는 한 번 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토록 무시했던 내가 그 건물을 모두 기부할 계획이라고
못 알아듣겠니? 네가 기대할 수 있는 재산 같은 건 없다고.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죠? 그게 말이 되나요? 하나뿐인 아들이 있는데 그걸 기부를 한다니 누가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해요?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너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닌 것 같은데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구나. 어차피 준혁이랑 우리는 먹고 사는 걱정은 전혀 없단다. 네가 걱정할 바가 아니야. 너는 이제 네 앞가림이나 잘해야 할 것 같은데 너 직장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려고 그러니? 네가 맨날 꽃꽂이 하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고 그거 이제 못할 텐데 친구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래? 네가 하도 못해서 우리 집에서 쫓겨났다고 솔직하게 얘기할 거야? 아님 또 어떤 거짓말로 둘러댈래? 근데 그래봤자 누가 봐도 너는 돈만 밝히다가 팽당한 여자라고밖엔 안 보여.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미련한 건 내가 아니라 너인 것 같네. 수지는 말을 잃은 듯 멍하게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저를 경멸하고 재산만을 탐내며 살아왔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거죠. 며느리는 결국 고개를 떨구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이혼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뒤늦게서야 후회하며 사과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지요. 그동안 며느리가 아들에게 보인 눈빛,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며느리의 눈물에도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내가 준혁이랑 나한테 한 짓을 잊었니? 네 과거가 어땠는지 나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준혁이랑 잘 살면 그거 하나로 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너가 준혁이는 내팽겨치고 그저 돈거리고 이제 와서 건물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루아침에 로또를 잃어버린 기분이야?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리가 없어져서 속상한 거니? 아니면 그렇게 자랑하던 결혼 생활이 끝나고 이혼녀로 남는 게 주변 사람들 생각하니 도저히 쪽팔려서 안 되겠니? 근데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넌 이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우리 가족에게도 다시는 기대지 못할 거야.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울면서 후회할 뿐이었죠. 그렇게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혼 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쫓겨나듯 떠났고 직장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죠.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며느리는 모든 것을 잃고 혼자 마마 후회와 함께 살아가게 되겠죠. 반면 아들 준혁이는 이혼 후 자신의 삶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컸지만 차츰 자신감을 회복해갔고 몇 년 후에는 따뜻하고 진심으로 아들을 아껴주는 여자를 만나 다시 결혼하게 되었죠. 아들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특히 돈이나 재산 같은 물질적인 것들은 한순간에 사람을 매료시킬 수 있지요. 저도 한때 아들의 행복만을 바라는 마음에 며느리의 지나친 요구를 그냥 넘기곤 했습니다. 그저 젊어서 그렇다고 그 나이 때면 누구나 다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요구들은 끝이 없고 그 끝없는 요구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과 진정성입니다. 돈이나 재산,
화려한 외형은 언젠가는 사라지거나 무의미해집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은 영원히 남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기초가 됩니다. 만약 며느리가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아끼고 사랑했다면 지금 그녀도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것은 물질적인 것들이었고 결국 그 선택이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이며 그것이 진짜 행복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삶의 여러 유혹 속에서 잠시 길을 잃을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사람의 진심을 보고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결국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배려를 잊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지금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지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때로 어려운 결정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결정이 우리의 삶과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